지금부터 ICT 융합 기반 무인 항공기 협동 운영 시스템 개발 과제 기술 교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항공우주협회 전략기획팀장 강원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방송을 통하여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ICT 융합 기반 무인항공기 협동 운영 시스템이라는 개발 과제를 받아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제 R&D 성과 및 아이디어 소상작 강연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수렴하고자 하오니 유튜브 댓글창이나 공지되는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제5회 무인항공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으며, 두 번째 순서로 본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한 부산대학교와 항공대학교 과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무인항공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 세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회 무인항공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항공우주협회 정경환 부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장님, 시상은 장려상 3팀, 우수상 1팀, 최우수상 1팀, 대상 1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3팀에 대하여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상팀은 해상재난 응급구호 및 조치 드론 시스템 제작 및 운용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변재철, 변진영 팀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장려상, 변재철, 변진영. 위 팀은 무인항공기 기술 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5회 무인항공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함.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안현호. 계속해서 장려상 시상하겠습니다. 수상팀은 5G 블록체인을 활용한 드론 관제 시스템 인증 알고리즘 구현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구동현 군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성명 구동현.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수상자는 불법 조업 근절 솔루션 아이디어를 제출한 김영규 분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장려상 김영규.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상팀은 스니프 드론 아이디어를 제출한 박기동, 박성준, 백승훈 팀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박기동, 박성준, 백승훈. 위 팀은 무인항공기 기술 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5회 무인항공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안현호.
다음은 최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드론을 이용한 초고층 건물 화재 진화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제출한 최수용 님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상 최수용. 위 팀은 무인항공기 기술 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5회 무인항공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안현호. 다음 마지막 대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상팀은 RFID 연동 인장력 안정 측정 드론 아이디어를 제출한 김성훈 권성주 팀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김성훈 권성주. 위 팀은 무인항공기 기술 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5회 무인항공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안현호. 다음은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은 하지 못하였지만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가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ICT 융합 기반 무인항공기 협동운영 시스템 개발 과제 참여 기관의 R&D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과제 R&D 성과 결과물인 시연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부산대학교와 항공대학교 순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본 영상은 부산대학교와 항공대학교의 영상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영상 관련하여 먼저 부산대학교 박지훈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될 부산대학교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ICT 융합 기반 무인항공기 협동 운용 시스템 개발 과제에서 저희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개발했던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한 과제의 대략적인 내용과 그리고 저희 연구 목표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진행했던 무인 이동체 시스템 개발과 그에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임무 수행을 위한 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희가 협업 임무를 시연했던 것을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들로 무인 이동체 간의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무인 이동체 임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무인 이동체 한 대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그런 활동 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인 이동체를 다수를 운용을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무인기라던가 무인 수상정이라던가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그런 협업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그 각 플랫폼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더 다양한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각각 이종 무인 이동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무인 차량의 지상 주행 상황과 그리고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경로의 장애물이나 그런 목표물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인 자동차의 그 시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도에서 무인 비행체의 시야 지원을 받아서 무인 비행체와 무인 자동차 그리고 수상에 있는 무인 수상정과 그렇게 협업 임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임무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무인 비행체가 영상으로 이제 목표물과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알고리즘 또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최종 연구 목표는 이제 이종 무인 이동체 간 협업 기술과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현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축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서 협업 임무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이를 이제 실제로 시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부산대학교는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임무 시나리오 설계, 그리고 이 임무 시나리오를 수행할 플랫폼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 그리고 이 제작된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그 임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임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무 각 수행 단계별로 각 플랫폼들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명칭을 지었는데, 에이전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의를 하는 단계였고, 그리고 그 다수의 플랫폼 간의 이제 정보 교환과 그리고 협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저희 통신 프로토콜 또한 정의하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플랫폼 설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6회공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 무인 비행체와 무인 자동차 그리고 무인 수상정을 모두 설계하고 제작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 이동체에 탑재되는 그런 제어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그리고 전원 시스템 등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 이동체에 탑재되는 유도항법 제어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고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무를 수행할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제 영상 기반으로 이제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 위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향해서 발사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챕터는 이제 무인 이동체 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도 제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와,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영상 기반으로 임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과제 내용에서는 이제 한 대 무인 비행체와 한 대 무인 자동차 그리고 한 대 무인 수상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그런 무인 이동체 에이전트는 지상에서 통합으로 관제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무인 비행체의 경우에는 이제 헥사콥터 타입의 비행체를 제작하였고요. 사이즈는 810mm급의 비행체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 그 임무 수행을 위한 임무 처리 시스템을 이제 별도의 모듈로 구성을 해서 비행체 내부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비행체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심으로 FCC는 이제 그 암코어 기반의 프로세서인 엠베드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유도 항법 제어 알고리즘뿐만 아니고 통신을 위한 알고리즘 그리고 또 미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GUI로부터의 명령을 처리하는 알고리즘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이제 제어에 필요한 스테이트를 피드백하고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통신 모뎀을 통해서 저희 지상과 그리고 UGV 그리고 지상 무인 자동차 그리고 무인 수상정과 통신을 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임무 처리 시스템과 또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임무 시나리오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0급의 트윈 모터 RC 차량을 개조를 했습니다. RC 차량에서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주행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들을 다 탑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보이는 모양처럼 이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단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기존의 상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내부를 모두 드러내고 그 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컨트롤 시스템과 그리고 통신 시스템 등을 다 탑재를 하였습니다. 또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저희가 그 부산 인근에 이제 강에서 그 무인 수상정의 자동 운항 기능을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무인 이동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 항법과 유도 제어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유도 제어 알고리즘과 자동 항법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저희가 그 목표로 삼고 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가이던스 방법은 이제 포인트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 포인트의 목표는 이제 GCS에서 이제 그 웨이포인트의 목표 좌표를 올려주면은 이제 그 정해진 좌표대로 운행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개발한 이제 무인 이동체 플랫폼과 그리고 유도제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그 정밀성과 그 성능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입회하에서 이제 시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무인 비행체와 무인 이동체, 무인 수상정 이 세 가지 모두 다 저희가 설정한 정량적 목표에 만족한다는 것을 인증받고 이제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시스템의 성능을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상 기반 임무 처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이 영상 기반 임무 처리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는 그 임무 알고리즘을 수행할 객체인 제슨 TX2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슨 TX2는 소형 연산용 PC로서 이제 이것을 이제 비행체에 탑재함으로써 이제 임무 시나리오나 그런 영상 처리를 이제 지상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무인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 탑재되어 있는 그 액션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받아서 이 잭슨 TX2에서 연산을 뒤에서 설명드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목표물의 위치와 그런 정보들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잭슨 TX2에 탑재된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알고리즘은 목표물 탐지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대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저희가 지상에서
임무를 시작한다라는 명령을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임무 처리 시스템 내에서 이제 노말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 노말 모드 진입 상태에서 이제 무인 이동체가 비행을 하면서 목표 그 임무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무 지역으로 도착했다는 시그널을 받아서 디텍팅 모드, 탐지 모드에 진입을 하게 되고, 지상에 있는 물체들을 탐지한 다음에 이것이 장애물인지 목표물인지 혹은 무시해도 되는 물체인지를 스스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판별이 끝나면은 이제 그 물체들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지상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스스로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서, 그리고 그 각자의 물체들의 위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물체 위치에 대한 계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이제 검출된 그런 객체들의 그 좌표 정보, 영상 이미지상의 영상 좌표를 이용해서 그것과 그리고 실제로 무인기의 위도, 경도, 고도, 그리고 자세들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통해서 그 지상에 있는 그 장애물과 목표물의 위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논문과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임무를 위해서 목표물 타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피칭 머신의 원리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만들었고, 최대 12발의 미사일이 탑재 가능하고, 그리고 그 임무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그 무인 자동차로 목표물의 좌표를 전달을 받으면은 이제 무인 자동차는 자동으로 이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자동으로 발사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협업 임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최종 시연은 이제 2020년 10월 23일에 진행됐고, 장소는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내에 위치한 드론 R&D 센터 무인기 비행 시험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활주로 위에 이제 경로 세 갈래 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2개의 장애물과 1개의 목표물을 이제 임의로 위치시킨 후에 무인 비행체와 무인 자동차를 운용하였습니다. 무인 수상정의 경우에는 주변에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그 저희 옆에 그냥 세워두고 이제 그 시스템만 가동을 시키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저희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무인 자동차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그 타격 임무 수행 지역으로,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그 작전 지역에서 목표물, 이미 그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임무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무인 차량이 이제 작전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갈래 길 중에서 그 시야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고도에 있는 무인 비행체로부터 이제 장애물의 정보를 전달을 받아서 이제 안전한 길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작전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작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작전 지역에서 목표물을 향해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고도에 있는 무인 비행체로부터 목표물의 좌표를 전달받아서 이제 그 부분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에 구상했던 각 단계가 모두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무인 비행체가 이륙해서 이제 공중에서 정찰을 수행하면서 장애물과 타겟의 좌표를 모두 계산해서 전송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계산된 좌표를 통해서 무인 차량이 자동 주행으로 그 작전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목표물 타격까지 수행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종료한 무인 비행체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이륙 지점으로 자동으로 복귀를 했고, 계산된 좌표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의 빨간 원처럼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장애물의 위치를 계산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는 또 전달받은 좌표를 통해서 이제 주행 가능한 경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고, 주행 완료 후에 이제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타격
장비를 정렬하고 발사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당일에는 그 GPS 센서의 오차로 인해서 그 좌표가 좀 엇나가게 나오는 바람에 명중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이제 그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닌 센서의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추후에 자체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해서 네, 센서를 이제 교체한 후에 이제 제대로 명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 이제 저희 연구를 요약하고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수의 그 이종 무인 이동체의 협업을 위해서 각 그 시스템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협업 임무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제 협업 임무를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내용의 타당성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 비행체에서 계산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다 송수신이 되고 그리고 무인 차량이 그 전달받은 경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협업 임무 수행을 위해서 영상 기반의 임무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 무인 비행체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장애물과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다수 간의 그런 무인 이동체 운용을 통해서 그 각 무인 이동체별의 그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극복을 하고 더 넓은 범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조금씩 더 개선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대학교 김수현 박사과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될 한국항공대학교 무인시스템제어연구실 박사과정 김수현입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 고종인 무인기의 협업 임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한 협업 임무를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고종인 무인기의 협업 임무를 위해 정의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였듯이 먼저 그 4기의 고정익기가 순차적으로 핸드런치를 통해 자동 이륙을 수행하고 사전에 지정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선회 비행을 하며 대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상 운영자가 각자의 추종기들에게 순차적으로 랑데부 명령을 하달하게 되고 그 추종기들은 순차적으로 선도기와 랑데부를 한 후 그 근접 원형 편대 비행을 하여 그 광대역 감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는 긴발 카메라가 탑재된 추적기는 목표물의 GPS 데이터 기반으로 그 목표물을 검출하게 되고 군집 대형 이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 군집 대형을 이탈 후 그 목표물 추적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추적기 무인기가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하는 추적 비행을 하면서 탑재된 긴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목표물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그 지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운영자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종료하고 지상국의 위치로 복귀 및 순차적인 자동 착륙을 수행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임무를 완료하며 그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협업 임무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고정익 무인기 플랫폼은 상용 제품으로 스카이워커 EV2000 그 기체를 사용하였고 쌍발 프롭 형태의 추진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비행의 특성을 가진 비행체로서
40분 6셀 10A 리포 배터리를 이용하여 4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한 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비행체의 재원은 아래 표에서 나타나와 있고 제작한 비행체의 모습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체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먼저 비행제어 시스템은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한 그 R2S가 탑재된 암코어 기반 2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구성된 큐피드 FCC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밀한 항법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벡터나브사의 VN200, GNSS, INS 센서를 사용하였고 무선 데이터 통신을 위한 마이크로하드사의 P900 통신 모뎀을 RF 통신 모뎀을 탑재하였습니다. 이 RF 통신 모뎀은 메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다수의 무인기와 지상국들이 동시에 통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임무 제어 시스템은 임무 제어 컴퓨터와 긴발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 제어 컴퓨터는 제슨 TX2, 엔비디아사의 제슨 TX2를 통해 고속 영상 처리가 가능하고 비행 제어 컴퓨터와 UART 인터페이스를 수행하여 무인기의 위치, 자세 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임무 상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임무 제어 컴퓨터에는 YOLO3 및 CSRT 기반의 목표물 식별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고 지속적인 목표물의 영상 획득을 위한 긴발 제어 및 줌 카메라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앞장에서 설명한 임무 제어 시스템에 포함된 긴발 카메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축 긴발을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3D CAD 모델과 같은 형상으로 긴발을 설계하였으며 왼쪽 그림과 같이 무인기 앞쪽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제작한 긴발의 제원은 다음과 같고 펜 틸트 기능을 위해 2개의 서브 모터를 이용하였으며 서브 모터의 정밀한 각도 측정 및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제로 원사의 HS311 서브 모터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임무 제어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긴발 제어 루프는 아래 그림과 같고 여기서 생성되는 펜 틸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버 모터를 구동시켰습니다. 설계한 제어 루프를 검증하기 위해 매틀랩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였고 실제 시스템에 탑재하여 비행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수의 고정익 무인항공기를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 지상통제 시스템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동형 지상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3D CAD를 이용하여 구조를 설계하고 내부 회로를 설계하여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GCS는 지상통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PC와 항공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녹화를 할 수 있는 영상 캡처 P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외부 전원이 없어도 10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충전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전원을 연결하면은 더 긴 시간에 지상 통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각 모듈의 전원을 분리하였고 스위치를 통해서 각 개별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다수 무인기와 무선 데이터 통신을 위한 RF 통신 모뎀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항공 영상 수신을 위한 영상 수신기 모뎀을 장착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여
이와 같이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통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MFC GUI 기반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은 마블링크를 이용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통신 패킷을 만들어 다수 무인기의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경로점 및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 통제 소프트웨어에는 수신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과 각각의 무인기에 개별적으로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글맵 연동을 자바스크립트로 활용한 구글맵 연동의 기능이 있는 등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각각의 무인기의 항법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지상국과 무인기 사이에 메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무인기는 자신의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고 네트워크 내 다른 무인기 항법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하나 코디네이터와 5개의 리모트 모뎀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코디네이터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리모트를 시간 동기화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172,800bps의 속도에서 충돌 방지를 위한 알로하 채널 액세스 모드를 사용하였으며 각 패킷 사이즈는 61바이트에 해당하며 5Hz마다 전송됩니다. 구축한 메시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지상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MFC GUI 기반으로 메시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다음과 같이 개발을 하였고 시험 패킷을 설계하여 전송 및 수신 시간을 포함하는 시험 패킷을 설계하여 패킷 레이턴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와 같이 하나의 코디네이터 노드와 5개의 리모트 노드로 구성된 RF 전송 선로를 사용한 네트워크 통신 성능을 검증하여 이 실험 결과 수신 성공률은 약 93% 이상, 그리고 패킷 레이턴시는 약 30ms 이내로 성능이 나와 사전에 설정한 성능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협업 임무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힐스 시스템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힐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을 통해서 동시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한 다수 무인기 힐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고 시뮬레이션 PC와 타겟 PC 그리고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개의 시뮬레이션 PC에는 별도의 엑스플레인을 탑재하고 있어 고정의 무인항공기의 육절도 모델을 해석하게 되고 시뮬링크 리얼타임을 이용하는 타겟 PC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PC와 비행 제어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행 제어 컴퓨터와 지상국 사이의 메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실제 비행 환경과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업 임무 시나리오의 2단계에 해당하는 광대역 감시를 위한 랑데부 편대 유도 제어 법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기의 선의 비행에 따라 움직이는 버추얼 타겟을 생성하고 이 포인트와 추종기 사이의 위상각 오차 E에타, 거리 오차 ER을 이용하여 유도 법칙을 설계하였습니다. 설계한 유도 법칙을 트래킹하기 위한 제어 법칙으로 인테그럴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결과 헤딩 레이트와 속도 명령이 생성되게 됩니다. 설계한 유도 제어 법칙을 힐스를 통해 바람 환경에서 검증한 결과 바람에 강건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터번스 옵저버 기법을 채택하여 바람 속도를 추정하고 이를 보상시켜
외란에도 강건한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행 시험을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약 4m/s의 바람의 환경에서도 그 랑데부 및 편대 비행을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명과 같이 선도기의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형 궤적 및 그 무빙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무인기와 그 버추얼 타겟 사이의 위상각 오차와 거리 오차를 그 도출한 후 그 외란 관측기를 통해 추정한 외란을 보상하여 그 다음 빨간색 박스와 같은 그 기준 경로각 명령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경로각 명령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 기법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그 헤딩 레이트 커맨드를 생성을 하였고 이 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랑데부 및 편대 비행을 수행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위상각 오차를 빠르게 0으로 수렴시키기 위해서 위상각 오차 제어 루프를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이때 역시 위와 같이 인테그랄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 기법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이렇게 생성한 헤딩 레이트 커맨드와 속도 명령을 그 오토파일럿 입력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그 롤 앵글과 에어스피드 명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대학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수연 박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은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을 하실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5회 무인항공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 세 편의 작품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작품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RFID 연동 인장력 안전 측정 드론 아이디어를 제출한 김성훈, 권성주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김성훈 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ID 연동 인장력 안전 측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먼저 안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설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건설 산업에 융합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내 건설업은 현재 이런 안전 사고가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보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망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계 추락, 외부 작업대라고 불리는 비계 추락에 의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이제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이제 국내 건설 산업이 이미 충분히 발전했는데 불구하고 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부산 LCT 외부 작업대 사망 사고입니다.
외부 초고층 빌딩에 있는 외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대가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작업자들이 사망한 그런 사고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검증과 규제를 이미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국내의 법적인 규제로는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이제 안전을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다, 더 이상 향상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강화를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저희가 쉽게 적용하고 또 가장 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드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먼저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 많습니다. 건설이나 토목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드론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안전을 측정하는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10분 정도의 비행으로도 충분히 이제 안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특징이 가장 뭐냐면은 이제 납기, 공기라고 하는 그 건설 시간이 짧아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밀릴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건설 산업에서 하루를 줄일 수 있다, 안전 규제를 맞추는 그 시간을 하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건설에서의 납기를 하루 줄일 수 있다면 이 드론의 수천만 원짜리 드론도 충분히 이런 건설 산업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저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RFID의 인장력 게이지라고 하는 게이지 센서라고 하는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인장력 게이지를 이제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작업대와 같은 이제 건설에 들어가는 이런 철근 파이프에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이고 그 스트레인 게이지에 연결이 된 RFID 태그를 이제 같이 융합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RFID는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으며 배터리가 필요 없는 그런 방식의 RFID입니다. 그래서 이 RFID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이제 찍는 그런 교통카드와 같은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조금의 차이점은 이제 순간적인 이제 유도 기전력을 받아서 인장력 게이지의 저항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순간적인 그 변화된 값을 읽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드론에서 이제 RFID 리더와 연결되어서 이 RFID에 있는 데이터를 드론에서 수집을 하여서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FID의 기술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활발히 이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로 같은 경우에는 13.56MHz의 주파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배터리가 없이도 이제 30cm 이내에 가까이 이제 다가갈 때 리더에서 그 유도 기전력을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받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도 RFID와 다양한 센서들을 융합을 해서 RFID의 고정적인 데이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그 센서의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오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드론에다 탑재를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특히 드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드론 자체가 전력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큰 배터리를 탑재한 드론도 많이 길게 날아봐야 1시간, 2시간 정도가 최대 정도의 이제 비행 시간인데, 그 중에서 매우 적은 1%도 안 되는 0.1% 정도의 전기만으로도 RFID 리더를 이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탑재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국내 외부 작업대 안전성 검사 방식과 좀 차이점을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육안으로 이제 현재는 이제 건축물이나 토목에 관련된 부분들이 육안으로 그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작업 그 관리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한 개씩 육안으로 보면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단순히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변형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는 실제 데이터로 측정을 하자, 그래서 수집을 하자는 것이 저희의 핵심적인 사업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이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에 계속적으로 저장을 해서 특정 이제 파이프의 이제 변형도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위험 안정성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외부 작업대 비계에서 이제 이러한 안전성 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드론을 먼저 개발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토목공사에서 이제 각종 필요로 하는 이런 철근 파이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철근 파이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특히 무게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건축물에서 변형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을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그냥 변형이 많이 됐다 안 됐다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RFID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 부를 부착한 파이프를 이 토목공사의 이제 건축물에다가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손쉽게 이제 그 건축물의 변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동남아 지역에 국내 이제 건설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동남아 지역의 토목 그 공사에 저희의 기술들을 쓸 수 있도록 현재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분이 국내 건설 산업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국내 이제 건설 산업의 구조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는 부분은 많이 없겠지만, 문제는 국내 건설 산업 생산 구조에서는 이제 이런 하청에 하청 구조에서 작업 시간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공기 납기라고 하는 그 건설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빨리 끝내지 않으면은 그 비용을 업체들이 전가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제 안전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방해받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괜히 이제 시간만 더 들고 귀찮아하고 아니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게 현재 이제 건설 안전 확인 시스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드론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한 도중에도 방해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국내 건설 산업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방해가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인식을 함으로써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는 건설과 드론을 합쳐서 그런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또 이제 현재 선진국형 건설 산업과 그리고 사실 후진국형 동남아에서나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선진국에서 하는 것 이제 그 건설 시공 방식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안전 관리자가 모두 다 승인이 돼야 이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동남아나 아니 중국에서 하는 이제 건설 방식은 일단은 무조건 이제 먼저 때려 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 시행하고 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선진국형도 아니고 동남아 같은 그런 후진국형의 건설 산업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서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산업이 앞으로 나가야 될 이제 건설 산업은 선진국형의 그런 건설 산업인데, 문제는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을 무조건 선진국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이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이제 선진국형 건설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드론과 같은 중간 단계의 매개체를 통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안전 관리 체계와 시스템을 더 값싸고 빠른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만 원 정도의 이제 그런 드론과 RFID 이제 측정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드론이 이제 1년에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두 번 정도 떨어진다고 사실은 이제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건설 산업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작은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 관련된 이제 파이프의 변형도를 측정하는 데이터를 계속 얻게 된다면은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 건설 수주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현재 동남아 지역의 건설이 가장 크게 화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설 토목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건축물의 변형도를 측정하는 이제 방식을 통해서 전방과 후방의 산업에 이제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건설 산업의 전방 산업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설계 산업, 건축물의 설계와 그 건축물의 기자재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다 짓고 난 뒤에 건축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 얘가 어느 정도 지금 변형도가 왔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동남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동남아에 이제 나가 있으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한 동남아에서 채용된 국내 건설사에 채용된 그런 이제 노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SK에서 만들었었던 댐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도 안전 규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안전 관련된 기존에 이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른 방식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면은 이러한 동남아 건설 산업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호님의 RFID를 활용한 연동 인장력 안전 측정 드론 아이디어 작품 잘 들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사 일정을 단축할 수 있고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평가 당시 위원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드론을 이용한 초고층 건물 화재 진화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제출한 최수용 수상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수용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최수용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초고층 건물의 화재 시 24시간 연속적으로 화재 진화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인구의 밀집화 현상으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층 빌딩 화재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층 빌딩에서의 화재 사고는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의 부재로 인해서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많은 사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올 10월 달에 울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화재의 경우에는 33층 110m의 높이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70m 높이의 화재 진압 사다리 차가 울산시에는 없고 부산시에는 보유하고 있어서 약 6시간 만에 사건 현장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동식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 시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유인 헬리콥터, 고고도 사다리 소방차, 드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인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운영 비용 및 위험성이 높고 사고 현장 근접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 그리고 화재 진압 모니터링을 연속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고고도 사다리 소방 차량의 경우에는 헬기와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화재 진압 고도 한계가 70m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드론의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 한계로 약 30분 가량의 운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소방수 저장 무게 한계로 인해서 화재 진압과 모니터링을 연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연속적으로 화재의 진압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찾아본 결과 유럽의 에어론사에서 지상으로부터 2개의 케이블을 드론에 장착하여 필요한 전기 전력과 소방수를 공급하여서 24시간 동안 화재 진압 및 모니터링을 실현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의 경우 고도를 높이는 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력 전달의 관점에서는 전달하는 전류값에 비례해서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기체가 요구하는 저전압, 고전류 전달을 위해서 무거운 케이블을 사용했다는 점, 또 다른 관점에서는 소방수 케이블을 지나는 유체의 양에 비례해서 하중이 증가하는 문제로 인해서 드론이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케이블의 하중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여서 드론이 높게 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드론을 이용한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얇은 전력 케이블을 이용하여 드론의 전력을 전달하는 고고도 유선 충전 드론, 또 하나는 여름 휴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의 분사 힘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워터젯 기술입니다. 먼저 고고도 유선 충전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론, 얇은 파워 케이블, 전원 공급 차량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원 공급 차량에 설치된 전력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서 고전압 저전류로 만들어 아주 얇은 전력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전달을 하고, 드론에 설치된 전력 컨버터를 이용하여서 기체가 요구하는 저전압, 고전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달하는 전류값에 비례해서 케이블의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예시의 경우에는 전류가 50배 줄었기에 도체부만 따졌을 때 50배의 케이블 무게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대략 드론의 50배 고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필수적인 기술로는 차량에 설치되어서 드론의 높이에 따라서 파워 케이블을 감고 풀어주어 줄의 꼬임을 방지해주는 텐션 컨트롤러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장착됩니다. 워터 제트팩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두바이 소방청에서 진행한 데모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십니다. 지상에 위치한 저수조, 여기에서는 바다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물 케이블을 통해 소방관에게 물을 전달하게 되고요. 이때 전달된 물의 일부는 소방관과 케이블의 무게를 보상할 수 있도록, 오른쪽 그림입니다, 수면 방향으로 발사가 되고, 이와 같이 반발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지상에 위치한 펌프 용량에 비례를 해서 워터 제트팩의 최대 상승 고도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핵심 사항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그림과 같이 소방 목적으로 어느 일정한 포인트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반발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드론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드론의 기체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상하여 정점 채공 비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시스템인 고고도 유선 충전 드론 그리고 워터 제트팩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주 높은 고도에서 시간에 제약 없이 24시간 동안 화재 진압 및 모니터링 수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드론 기체부, 바이펑셔널 케이블부, 소방수 및 전력 공급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대부분의 구성은 앞서 설명드린 유선 충전 드론 및 워터 제트팩과 유사하나 소방수 및 전력 케이블을 통합하여 하나의 케이블로 전력과 소방수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언급한 사항 말고도 다루어야 할 자세한 이슈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언급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주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기술들에 관련한 수행 연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200W급 고고도 유선 충전 드론 개발을 2013년에서 16년도까지 UAE 칼리파 대학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였으며 사진의 왼쪽 그림은 유선 충전 드론의 기체, 오른쪽은 드론의 고도에 따라서 파워 케이블을 감고 풀어주면서 이제 케이블의 엉킴을 방지하는 텐션 컨트롤러 시스템입니다. 이때 사용한 케이블은 통신선 랜선 UTP 케이블을 사용을 하였으며 단위미터당 수십 그램 수준으로 아주 가벼운 케이블을 이용하였습니다. 전력은 400V DC, 고전압 0.5A DC 수준의 저전류 전력을 전달하여 200m 높이에서 24시간 연속 모니터링 운행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제안드리는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국내 고층 아파트용 45층의 100m 높이 수준의 화재 진화 소방용 드론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행해보고자 합니다. 세부 목표는 3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고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실용화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용 수상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 근무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드론에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초고층에 대해서 화재 진압이 어려웠었는데 구체적으로 잘 실현돼서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상 작품을 발표하겠습니다. 스니프 드론 아이디어를 제출한 박기동, 박성준, 백승훈 팀의 발표이며 금일 발표는 박성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준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니프 드론을 발표하게 된 박성준입니다. 우선 저희의 목차는 개발 배경, 특징, 기대 효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론에 대해서 현재 최신 근황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드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 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다용도 기계팔이 장착된 드론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고안한 드론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으로 고령화, 편의, 생산성 이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농촌의 고령화 같은 경우는 신체 약화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생산에 있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로봇이 해내므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작한 스니프 드론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덮개입니다. 작업 시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무인 항공기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충돌 시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중량을 낮추기 위해 덮개는 스트롱 라이트라는 소재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펠러 덮개인데 이물질이 프로펠러의 회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역시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덮개는 스트롱 라이트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트롱 라이트라는 소재는 철과 같은 강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제 중량은 철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매우 가볍고도 튼튼한 소재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드론의 핵심 부분인 기계팔인데 사람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을 때처럼 움직이는 관절 모양을 본따 길이 조절이 보다 용이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부피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센서 장치인데 이제 특정 색상에 반응하는 센서를 드론 하단부의 카메라와 연동해 절단 부위에 테이프를 붙이든 표시를 하면 카메라가 색상을 인지하여 테이프에 부착된 부위를 집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자르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기계팔에 달려있는 집게와 원형톱 부분입니다. 카메라가 색상을 인지한 후 집게의 끝부분에 있는 색 센서가 자를 부위, 접촉 부위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감싸게 됩니다. 감싼 후 거리 측정 센서를 이용해 절단 부위와 밀착이 되게 집게를 꽉 잡게 되며 잡을 때 대상의 크기와 질감에 따라 미끄러질 수도 있으므로 톱니를 달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앞부분, 집게의 앞부분에 열선이 내장되어 있어 필요시 열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집게와 자를 부위, 즉 직접 부위를 집게로 완전히 고정한 다음에 중앙의 막대를 따라 톱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자를 부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집게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드릴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저희 드론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을 미래로 하는 ICT 산업이 매우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농촌의 노동력 문제 그리고 인력 문제를 ICT 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이 ICT 산업을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은 덤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 규모이고 오른쪽 사진은 국내 드론의 시장 규모 전망입니다.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농업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농약 살포 또는 지형 탐사를 떠나서 이제 다른 것까지 하게 된다면 새로운 농업의 장을 좀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대 효과인 이제 소방서의 활동입니다. 현재 소방서는 공익성 출동이 민원성 출동보다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공익성 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경기 소방서에서는 18년도에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급한 상황에만 출동을 하도록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7월 말 사이에 벌집 제거 업무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지고 정작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드론을 이용하여 벌집 제거를 하며 이제 안전이 확보되고 인력과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제 소방관 분들이 보다 자신들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제 내외가 구분되는 공간에 있을 때 이제 스스로 벌집이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대 효과인 고드름 제거인데 높은 곳에 위치한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고드름을 인지하지 못한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명의 위협에 충분히 느끼게 할 만한 고드름의 사이즈도 뉴스에 떴습니다. 그리고 열선을 이용하여 고드름을 제거하며 고드름이 얼음 상태가 아닌 녹아 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일도 없고 주변 농작물이나 농기구, 시설에도 피해가 없게 고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드론을 만들면서 이제 농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성준님의 스니프 드론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요즘 농촌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ICT 융합 기반 무인항공기 협동 운영 시스템 개발 과제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유익한 정보 얻어 가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더 많은 발표를 듣고 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질의응답은 화면에 공지된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들이 스스로 금일 ICT 융합 기반 무인항공기 협동 운영 시스템 개발 과제 기술 교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매우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